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일본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은 그 순간 한국 선박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로 모두 포기한 해협을 72시간 만에 40척 전량 돌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협을 뚫고 나온 것은 군함도 아닌 한국 민간 상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중동 담당 특사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를 수십 차례 오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워싱턴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좋은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동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안보 우산을 씌워주고 한국은 그 밑에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 미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 그 생각이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국무부 25년 차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치고 바로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이 중동 북아프리카국이었습니다. 선배가 첫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호르무즈를 기억해. 저 해협이 막히는 날이 세계가 멈추는 날이야. 그 말이 25년 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54km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길목으로 전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매일 지나갑니다. 하루 평균 유조선 80척이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3일 만에 정전 위기에 빠지고, 한국은 석유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고, 유럽은 난방이 끊깁니다. 저는 그 해협을 25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란이 협박할 때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이란은 물러섰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2 미국의 자신감, 그리고 첫 실패. 그날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잠결에 받았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봉쇄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완전 봉쇄. 이란이 호르무즈를 위협한 적은 수십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전 봉쇄를 실행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옷을 걸쳤습니다. 국무부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미 위기관리센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연락관, CIA 분석관, 에너지부 차관보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빨간색이었습니다. CIA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모사드 아바시 준장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길에 1,400개가 해협 전역에 산포됐고, 쾌속정 120척이 해협 동서 입구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해협 내에 갇힌 선박은 총 146척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국적별로 몇 척입니까? 분석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선박 40척, 일본 18척, 중국 22척, 유럽 국적 35척, 기타 31척입니다. 한국이 40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3%가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40척이면 원유, LNG, 석유화학 제품을 합쳐서 금액으로만 수십억 달러어치의 화물이 묶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걱정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안전이었고, 유럽 동맹국들의 에너지 공급이었고, 이란과의 외교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제호함대가 기뢰 제거 작전을 개시합니다. 소해정 4척이 투입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안전 항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 해군 소해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수십 년간 훈련해 왔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25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첫 번째 보고가 온 것은 6시간 뒤였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혜정 어벤져호가 기뢰 접촉으로 좌연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력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예인선이 투입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소혜정이 기뢰에 당했다. 기뢰를 제거하러 간 배가 기뢰에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뢰 종류가 뭡니까? 확인 중입니다. 다만 기존에 파악하던 이란제 기뢰와 패턴이 다릅니다. 신형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말에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형 기뢰, 미 해군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기뢰라는 뜻이었습니다. 소혜정의 탐지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한 기뢰. 두 번째 보고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왔습니다. 추가 소혜정 투입을 중단합니다. 기뢰 밀도가 예상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안전 항로 확보 시한을 재산정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재산정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주. 그 2주 동안 해협 안에 갇힌 146척은 꼼짝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주 동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4분의 1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못 뚫는 해협.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국방부 연락관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아빠시 준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니터에 아빠시의 얼굴이 떴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시가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랑스러운 소혜정이 우리 기뢰 앞에서 종이배처럼 찢어졌다. 구축함 14척을 보내든 항공모함을 보내든 상관없다. 호르무즈는 이란의 바다다.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허풍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방금 소혜정 좌초로 증명당했으니까요. 봉쇄선언 24시간이 지나자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 에너지부 장관이 워싱턴에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브레넌 특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미 해군이 얼마 안에 해협을 열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현재로서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독일어 욕설이 들렸습니다. 장관이 수화기를 가리고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들더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2주면 독일은 가스 비축분이 바닥납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난방이 끊깁니다. 미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었으니까요. 독일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줄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미국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보다 더 절박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 차관 야마구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 관료가 미국 국무부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침착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일본의 LNG 수입 80%가 호르무즈를 경유합니다. 지금 해협 안에 일본 LNG선 18척이 갇혀 있습니다. 3일 이내에 풀리지 않으면 도쿄 수도권 발전소 가동이 중단됩니다. 3천만 명이 정전을 겪게 됩니다. 3천만 명 정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관님, 미 해군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뢰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협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박이 있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선박이라니. 해협이 봉쇄됐는데 움직이는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선박에 정박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모든 선박에 정박 권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제가 확인한 정보와 다릅니다. 지금 해협 안에서 한국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국해양수산부 관제 시스템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박 40척이 편대를 구성해서 해협 남쪽 항로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이 즉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소해정도 기뢰에 당했습니다. 구축함 14척이 배치돼 있지만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간 상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쳤나. 그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연락관을 불렀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해협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맞습니까? 연락관이 위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호함대 실시간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빨간 점 146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145개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일본 18척, 중국 22척, 유럽 35척, 기타 31척. 전부 정박 상태였습니다. 단 하나의 그룹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 40개. 일렬로 줄을 지어 해협 남쪽 항로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사님,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미 제호함대 사령부에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선단이 자체 판단으로 해협 돌파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자체 판단. 미국의 허가도 없이, 미 해군의 호의도 없이 기뢰 1,400개가 깔린 해협을 민간 상선 40척이 스스로 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모욕감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못 뚫는 해협을 한국 상선이 뚫겠다고요. 그건 미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무모하니까, 민간인 선원 2,800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그런데 전화를 걸기 직전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사님, 이란 아빠시 준장이 한국 선단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쾌속정 30척이 한국 선단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쾌속정 30척이라면 한국 상선 40척을 포위하고도 남는 숫자였습니다. 무장도 없는 민간 선박이 이란 쾌속정에 둘러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 걱정됐습니다. 동맹이니까 걱정한 게 아닙니다. 2,800명의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 선장들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40척의 움직임이 앞으로 72시간 동안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아바시 준장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의 선박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전술 화면이었습니다. 146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145개는 멈춰 있었습니다. 아바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중국 COSCO 소속 유조선 12척이 해협 동쪽 입구에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아바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3척을 납포했습니다. 나머지 9척은 회항했습니다. 아바시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참모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중국이 12척을 보내서 3척을 뺏겼단 말이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우리 쾌속정 몇 척에 꼬리를 내렸어. 아바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선박 18척이 모여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전부 정박 상태입니다.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일본은 겁쟁이니까. 미국 뒤에 숨어서 미국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참모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아바시가 화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유럽 선박 35척.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해협 밖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소해정 한 척은 예인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구축함 14척이 해협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단 한 척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강이라는 해군이 내 기뢰밭 앞에서 쥐처럼 움츠러들고 있어. 아빠 씨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아빠 씨가 멈췄습니다. 어디? 보좌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해협 남쪽 항로, 오만해안 쪽 수역이었습니다. 초록색 점 40개가 일렬로 줄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입니다. 40척 전부 편대를 구성해서 남쪽 항로로 이동 중입니다. 아빠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 상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미 해군도 못 뚫는 해협을 화물선이 뚫겠다는 거야? 아빠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쾌속정 30척을 보내. 한국 선단 앞을 가로막아. 경고 사격 한 발이면 꼬리를 내릴 거다. 보좌관이 즉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쾌속정 30척이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아빠 씨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중국이 12척 보내서 3척 뺏기고 도망갔는데 한국 상선이 뭘 할 수 있겠어. 무장도 없는 놈들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나중에 미 해군 정보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아빠 씨의 통신 감청 기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빠 씨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뚫지 못한 해협을 한국 상선 따위가 뚫을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납포된 중국 선박 3척의 소식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CNN이 실시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납포된 선원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반다르 아바스 항구로 끌려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선원들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해협 안에 갇혀있던 다른 나라 선박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선박 18척의 선장들이 일제히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겠다고. 미 해군이 안전 항로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유럽 선박 35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 해운청이 자국 선박 전체에 정박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한국만 빼고. 워싱턴 시각으로 그날 오후 2시,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한국 선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40개의 초록색 점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8노트. 느렸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선단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단순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항로를 계속 미세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40척이 일렬종대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유조선 2척이 나란히 가고 그 뒤를 나머지 38척이 약간씩 지그재그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군사 용어로 말하면 소해 항행 대형이었습니다. 저건 군함 대형 아닙니까? CIA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선두 2척이 기뢰 탐지 역할을 하고 후속 선박들이 선두가 지나간 안전 항로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간 상선이 소해 항행 대형을 구사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선 선장들이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석관이 추가 정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선단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한국해양수산부 산하해운관제센터입니다. 울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항로를 계산해서 각 선박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저는 그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곳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해운관제센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분석관이 잠시 작업하더니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국해운관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해저 지형 데이터입니다. 한국 선박들이 지난 40년간 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정밀 해저 지도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미 해군 해도보다 정밀했습니다. 해저 지형의 등고선이
50cm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해도는 2m 단위였습니다. 4배나 정밀했습니다. 어떻게 민간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3%가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한국 유조선과 LNG선이 하루 평균 6척씩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40년이면 약 8만 7천 번 통과한 겁니다. 매번 통과할 때마다 선저 센서가 해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40년간 축적한 겁니다. 8만 7천 번. 저는 그 숫자에 멍해졌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페르시아만에 주둔한 것은 냉전 이후입니다. 한국 유조선들은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이 해협을 지나다녔습니다. 그 데이터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길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의 위치를 추정한다고요? 민간 관제센터가? 네. 이란이 기뢰를 투하한 해역의 해저, 지형 데이터와 이란 혁명수비대, 기뢰부 설정의 과거 훈련 패턴을 대조해서 기뢰가 깔렸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피하는 항로를 실시간으로 선단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해운 관제센터가 기뢰 회피 항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소해정이 기뢰에 좌초한 바로 그 해협에서 미 해군보다 4배 정밀한 해저,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국방부 연락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국 선단의 항로가 우리 소해정이 기뢰에 접촉한 해역을 정확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뚫지 못한 해협을 한국 민간 선박이 뚫고 있었습니다. 군사 위성이 아니라 40년간 모은 상선 데이터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이었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통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한국해수부 장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2,800명의 선원이 기뢰밭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 선단은 현재 자체 관제하에 안전 항로를 확보하며 이동 중입니다. 미 해군의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혁명수비대 쾌속정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 측의 상황을 공유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뚫겠다고. 다만 너희 쪽에서 방해하지 말라고.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뢰밭에 민간 선박을 보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특사님, 한국 선장들은 이 해협을 수백 번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선장 40명 중 호르무즈 통과 경력 10년 이상이 32명입니다. 20년 이상이 14명입니다. 이 해협의 조류, 수심, 해저 지형을 미 해군 수로국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안보 우산을 씌워주고 한국은 그 밑에서 경제를 키우는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미 해군이 못하는 것을 한국 민간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해서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몰랐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선단이 해협 남쪽 항로에 진입한 것은 봉쇄 선언 후 26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호함대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공유해줬습니다. 화면에는 초록색 점 40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 30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쾌속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쾌속정 선두 그룹이 한국 선단 전방 12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차단 대형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빨간 점 30개가 초록 점 40개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간 상선 앞에 군용 쾌속정이 벽을 세운 형국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의 반응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일로트, 변함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에 쾌속정 30척이 가로막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씨의 통신이 감청됐습니다. 한국 선단에 경고 통신을 보내라.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납포 조치에 들어간다고. 30초 뒤 혁명수비대에서 한국 선단에 국제해양 채널로 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선박들에 고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통제하에 있다. 모든 선박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정박하라. 불응시 납포한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국 측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국 선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지 명령을 40척 전부가 일제히 무시했습니다. 아빠 씨의 통신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경고 사격. 선두 선박 전방 500m에 사격하라. 쾌속정에서 기관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단 선두 유조선 전방 500m 해면에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위성 화면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고 사격. 다음은 실탄 사격이었습니다. 한국 선단 반응은 연락관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속도 변화 없습니다. 파일로트 유지. 항로 변경 없습니다. 경고 사격을 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앞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40척 전부가 그대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장도 없는 민간 상선이 군함의 경고 사격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선단에서 국제해양 채널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즉시 번역했습니다. 본선단은 국제해양법에 따른 무해통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으로 모든 선박의 통항이 보장됩니다. 본선단에 대한 어떠한 무력 행사도 국제법 위반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무해통항권. 국제해양법 제38조. 국제해협에서는 어떤 연안국도 다른 나라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한국 선단은 그 법적 근거를 앞세워 당당하게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40년간 축적한 해협 데이터와 이 해협을 수백 번 통과한 선장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빠 씨의 통신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납포해. 선두 선박부터 납포해. 쾌속정 5척이 한국 선단 선두 유조선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거리 3km, 2km, 1km.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이 갑자기 항로를 바꿨습니다. 40척 전부가 동시에 오른쪽으로 15도 선회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선두부터 후미까지 3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같은 각도로 틀었습니다. 연락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선단이 오만영해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만영해 경계선에서 500m 거리를 유지하며 항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오만영해. 이란은 오만영해에서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만은 이란의 봉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단은 이란 수역과 오만영해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m. 오만영해 경계선에서 500m. 그 좁은 공간을 유조선 40척이 일렬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좌우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척이라도 항로를 벗어나면 이란 수역에 진입하거나 오만영해를 침범하게 되는 바늘구멍 같은 통로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CIA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울산 관제센터에서 각 선박에 실시간으로 좌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초마다 항로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10초마다 40척에 동시에 기뢰밭을 피하면서 오만영해 경계선 500m를 유지하면서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민간 해운 관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군사 작전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 해군도 이 정도 정밀도의 실시간 관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쾌속정 5척이 한국 선단에 접근하려다 멈췄습니다. 한국 선단이 오만영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쾌속정이 납포를 시도하면 오만영해를 침범하게 됩니다. 오만은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이란이 오만영해를 건드리면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씨의 통신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놈들이 오만 쪽으로 붙었어. 왜 미리 막지 못했어?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선단의 항로 변경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40척이 동시에 선회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척이 동시에? 그게 가능해. 군함도 아닌 화물선이? 참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씨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 해저 데이터, 실시간 관제, 국제영해 경계선까지 전부 계산한 다음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의 돌파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봉쇄 36시간째였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상선 40척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도 진입하지 못한 해협을 민간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가 뒤따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도쿄 NHK가 긴급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호르무즈 해협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은 노르웨이 외교부였습니다. 브레넌 특사, 한국 선단이 정말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 해군도 기뢰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40년간 축적한 해협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르웨이 외교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선단이 통과에 성공하면 우리 선박도 한국 선단의 항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3대 해운 강국 노르웨이가 한국 선단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영국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선단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프랑스에서도 왔습니다. 독일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다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양수산청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브레넌 특사님, 한국 측에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건으로? 일본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 선단이 해협을 통과할 때 일본 선박 18척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호위가 아니라 한국 상선 뒤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일본이 한국에 무언가를 직접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일본은 항상 미국을 통해 한국과 소통했습니다. 그것이 동북아 외교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불문율을 깨고 한국에 직접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저는 한국 외교부에 연결해 줬습니다. 일본 장관과 한국 해수부 장관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선박 18척의 위치와 선종, 흘수 정보를 보내주시면 관제센터에서 항로를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 관제센터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독자 판단으로 항로를 이탈하면 한국 선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일본 장관이 3초쯤 침묵했습니다. 일본 선박이 한국 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른다. 일본 해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군사력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진짜 힘이구나.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가 줄을 서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구나. 한국관제센터가 일본 선박 18척의 항로를 추가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노르웨이 선박 8척, 영국 선박 6척, 프랑스 선박 4척도 합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 선단 40척 뒤에 36척이 더 붙었습니다. 총 76척이 한국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두에 섰습니다. 세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봉쇄 48시간째. 한국 선단의 선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폭 54km. 하지만 기뢰와 오만영의 경계를 고려하면 실제 통과 가능한 폭은 3km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통로를 76척이 일렬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씨는 벙커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신 감청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선단 후방에 일본,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선박이 합류했습니다. 총 76척입니다. 아빠 씨가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76척이 한국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왜 한국이야? 왜 미국이 아니야? 왜 일본이 아니야? 왜 하필 한국이야? 참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씨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록색 점들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해협의 가장 좁은 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파란 점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쾌속정은 왜 막지 못하는 거야? 한국 선단이 오만영의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나포를 시도하면 오만영해를 침범하게 됩니다. 기뢰에 안 걸리나? 한국 선단이 기뢰 해역을 정확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뢰 부설 패턴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청 기록에 따르면 그는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지? 기뢰 부설 위치는 최고 기밀인데. 참모가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해저, 지형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데이터로 기뢰 위치를 역추적한 것 같습니다. 상선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아빠 씨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차 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40년간 모은 데이터라고. 40년 동안 이 해협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바다 밑바닥을 전부 스캔해 갔단 말이야.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아빠 씨의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그는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뢰를 깔고 쾌속정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미 해군을 막기 위해. 그런데 그의 봉쇄를 뚫고 있는 것은 미 해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간 상선이었습니다. 군함도 아닌 화물선이, 미사일도 어뢰도 없는 배들이 40년치 데이터와 선장들의 경험만으로 봉쇄 56시간째 한국 선단의 선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라비아의 자유로운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워싱턴 위기관리센터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치자 두 명이 따라 쳤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장교들이 한국 민간 상선의 해협 돌파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하나씩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파란 점들이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18척, 노르웨이 8척, 영국 6척, 프랑스 4척, 76척 전부. 단 한 척도 빠짐없이 봉쇄 64시간째. 한국 선단 40척 전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36척도 전부 무사했습니다. 기뢰 접촉 0건, 나포 0건, 인명 피해 0명.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64시간, 38시간의 항해에 기뢰 1400개 사이를 76척이 빠져나왔습니다. 민간 관제센터의 실시간 항로 지시만으로. 그때 마지막 감청 기록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씨가 참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을 막을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미 해군 소혜정이 기뢰에 좌초했습니다. 중국 COSCO 12척이 3척을 납포당하고 도망갔습니다. 일본 18척이 꼼짝도 못하고 미국을 기다렸습니다. 유럽 35척이 전부 회항했습니다. 한국만 뚫었습니다. 40척 전부. 그리고 세계가 한국 뒤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길을 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세계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선장들이 왜 그토록 담담하게 기뢰밭을 뚫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파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국무장관실에 불려갔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봉쇄부터 돌파까지 72시간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미국의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펼쳐놓고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 해군이 뚫지 못한 해협을 한국 민간 상선이 뚫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계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뒤에 줄을 섰다는 사실을. 25년 외교관으로서 그 문장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봉쇄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미 해군 소혜정 좌초, 기뢰 제거 실패, 안전항로 확보 2주 이상 소요 판정, 중국 COSCO 12척 돌파 시도, 3척 납포, 9척 회항, 일본 18척 전량 정박, 유럽 35척 전량 회항, 한국 40척 전량 돌파, 일본 18척 한국 선단 편승,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36척 편승, 총 76척 전량 무사 통과, 기뢰 접촉 영건, 납포 영건, 인명 피해 0명. 숫자를 나란히 놓으니 더 선명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실패했고 한국 민간이 성공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떤 수사로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선장들이 왜 그토록 담담하게 기뢰밭에 뛰어들 수 있었는지, 경고 사격을 받고도 왜 멈추지 않았는지, 2,800명의 선원이 목숨을 걸고 해협을 돌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한국해양수산부를 통해 선단을 지휘한 선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된 사람은 선단 선두 유조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정수, 57세, 호르무즈 해협 통과 경력 23년, 통과 횟수 480회 이상.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바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선장님, 기뢰 1,400개가 깔린 해협에 민간 상선을 몰고 들어간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박 선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결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배를 세워두면 원유가 안 갑니다. 원유가 안 가면 정유 공장이 멈춥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주유소가 마릅니다. 주유소가 마르면 우리 국민들이 출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야죠. 저는 그 대답이 즉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기뢰밭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결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박 선장이 웃었습니다. 호쾌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기뢰에 닿으면 배가 두 동강 나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해협을 23년 동안 다녔습니다.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 손바닥보다 잘 압니다. 관제센터에서 보내주는 항로를 따라가면 기뢰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480번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480번이요? 제가 이 해협을 통과한 횟수입니다. 480번 넘게 지나다녔습니다. 매번 해저 센서 데이터가 관제센터로 갔습니다. 23년치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80번. 한 사람이 한 해협을 480번 통과했습니다. 23년 동안 매번 데이터를 남기면서 경고 사격을 받았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박 선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포탄이 500m 앞 바다에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눈이 커진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39척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39척이 다 멈춥니다. 39척의 선원이 다 멈춥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화상 통화 중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 선박 18척이 합류해서 한국관제센터 지시를 따랐습니다.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박 선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분이요? 딱히 특별한 기분은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때 서로 돕는 거죠. 일본 배든 노르웨이 배든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요. 저는 통역의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본이 한국에 머리를 숙인 역사적 순간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 사람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때 서로 돕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23년 동안 같은 해협을 480번 다니면서 쌓은 경험, 40년간 87,000번의 통과로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경고 사격 앞에서도 뒤에 있는 39척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척을 몰고 기뢰밭을 뚫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뒤에 세계가 줄을 섰습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꺼진 화면에 박 선장의 얼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게 탄 피부, 깊은 주름, 담담한 눈. 저는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대응 평가 및 교훈. 외교관답게 무미건조한 제목이었습니다. 지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72시간, 한국 선단의 해협 돌파 분석. 사실적이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부재 호르무즈 봉쇄 72시간이 증명한 것. 저는 그 제목을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 위기 대응 능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다. 둘째, 한국 해운 산업의 역량은 군사적 동맹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셋째, 향후 중동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재정립해야 한다. 국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날, 장관이 한마디 물었습니다. 브레넌, 25년 동안 중동을 담당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 보고서를 국무부에서 작성한 것도 처음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인상적이네. 저는 그 단락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배운 것은 기뢰 제거 기술의 한계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다. 이 나라는 23년 동안 같은 바다를 480번 다닌 선장이 있는 나라다. 40년간 해협을 87,000번 통과하면서 바닥을 외운 나라다. 경고 사격 앞에서 뒤따라오는 39척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다. 담담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미국은 이 나라를 보호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72시간은 그것이 오만이었음을 증명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위기에서 길을 여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가 그 길을 따른다. 장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배포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내부 전체에 배포됐습니다. 국방부에도 공유됐습니다. 보고서가 배포된 다음 날 제함대 사령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브레넌 특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 사령관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해군이 뚫지 못한 해협을 한국 상선이 뚫었다는 보고서에 동의한다고.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국무부 외교관이셨습니다. 중동을 30년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야. 위기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야. 저는 25년 동안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호르무즈 72시간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박정수 선장, 57세. 호르무즈 해협 23년. 통과 횟수 480회. 경고 사격 앞에서 멈추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가 말씀하신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유조선이 그 해협을 지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담담하게 멈추지 않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한국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차에 시동을 걸 때 그 기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때 그 난방유가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길에 1400개가 깔린 바다를 뚫고 왔습니다. 경고 사격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23년 동안 같은 바다를 480번 다닌 선장이 가져왔습니다. 뒤따라오는 39척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은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세워두면 원유가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 담담함이 이 나라의 힘입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뚫지 못한 해협을 뚫은 힘. 중국이 세척 납포당하고 도망간 해협을 뚫은 힘. 일본이 꼼짝 못하고 기다리던 해협을 뚫은 힘. 그 힘은 미사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바다를 묵묵히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람들 뒤에 줄을 섰습니다. 일본이 줄을 섰습니다. 노르웨이가 줄을 섰습니다. 영국이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가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뒤에 줄을 섰습니다. 25년 외교관인 저에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위기에서 길을 여는 사람 뒤에 세계가 서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25년 외교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뢰밭을 뚫고 세계의 길을 연 한국 선원들의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